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사실 프랑켄슈타인 하면 보통 그 목에 나사 박힌 녹색 괴물을 떠올리잖아요. 네, 거의 공식처럼 굳어진 이미지죠. 근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그거랑은 좀, 아니, 아주 많이 달라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창조와 책임, 그리고 정말 지독한 고독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아주 가슴 아픈 비극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좀 다르게 잡아봤으면 해요. 어떤 식으로요? 이 소설을 그냥 괴물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친구를 찾아 헤매는 세 남자의 이야기로 접근해보는 거죠. 아, 새 남자요? 네, 북극에서 영광이랑 또 동반자를 찾는 탐험가 월튼,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을 이해해줄 존재가 필요했던 창조작 빅터 프랑켄슈타인, 마지막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단 한 명을 원했던 이름 없는 피조물. 이 세 개의 고독이 서로를 비추고 또 파괴해 가는지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계의 고독이 서로를 파괴한다. 와, 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고독의 주인공이 있는 곳, 모든 것이 얼어붙은 북극해 배 위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이야기의 첫 장을 여는 게 탐험가 로버트 월튼이 자기 여동생한테 보내는 편지 형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는 이제 미지의 북극 항로를 개척해서 인류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 이런 야망에 막 불타고 있어요. 근데 편지를 읽다 보면 이 사람 야망만큼이나 외로움도 정말 크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게는 친구가 없어, 마거릿. 이 한 문장이 계속 나오죠. 맞아요. 그 문장이 정말 마음에 남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거든요. 월트는 그냥 심심해서 친구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의 이 위대한 포부를 이해하고 공감해줄, 뭐랄까, 영혼의 동반자를 갈망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가 곧 만나게 될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완벽한 거울 이미지입니다. 아, 거울 이미지요. 네. 둘 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세상에 엄청난 선물을 주겠다고 믿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한 야망을 품고 있거든요. 소설은 시작부터 고독한 야망이라는 폭탄의 뇌관을 딱 보여주는 셈이죠. 그러던 어느 날 월턴의 배가 망망대해의 얼음 위에서 거의 죽어가던 한 남자를 발견하죠. 네, 바로 빅터 프랑켄슈타인. 근데 정말 이상했던 부분이 구조된 그의 첫 마디였어요. 저 같으면 살려주세요 이랬을 텐데 그는 어디로 가는 중이십니까? 라고 물어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기 목표를 놓지 않는 거죠. 맞아요. 그 집념. 여기서부터 이미 이 인물이 평범한 비극의 주인공은 아니겠구나 하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질문 자체가 생존 본능보다 더 강한 집착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월트는 이 기이하고 지적인 남자에게서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친구의 모습을 발견하고 순식간에 매료돼요. 그리고 빅터가 월튼에게 경고하죠. 당신도 나와 같은 야망을 가졌군요. 제 이야기에서 파멸을 피하는 법을 배우시오 하고요. 네, 이제 우리는 그 파멸의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게 됩니다. 빅터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완벽해 보여요. 부유하고 사랑 넘치는 부모님, 천사 같은 사촌 엘리자베스, 유쾌한 친구 헨리 클러발까지. 정말 모든 걸 다 가졌죠. 어릴 때부터 세상의 비밀, 특히 생명의 신비에 유독 강한 호기심을 보였고요. 여기서 그의 인생을 결정한 첫 번째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와의 일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빅터가 낡은 연금술 서적, 그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의 책에 푹 빠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그냥 그거 애야 그런 건 시간 낭비란다. 그런 슬픈 쓰레기는 읽지 마라.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게 왜 쓰레기인지, 현대 과학이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설명은 하나도 없이요. 네. 그냥 권위로 묵살해버린 거예요. 이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빅터의 호기심이랑 반발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제대로 된 가이드가 없는 천재의 열정이 얼마나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대학에 가서 생명의 근원을 밝혀내겠다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열정에 사로잡히잖아요. 네. 2년 동안 완전히 잠적하죠. 가족, 친구 다 잃고 편지 한 통 없이 무덤이랑 시체 안치소를 헤집고 다니면서 연구에만 몰두하는데 그 묘사가 정말 섬뜩할 정도예요. 그리고 마침내 11월의 어느 음산한 밤에 그토록 원하던 생명 창조에 성공합니다. 바로 그 성공의 순간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죠.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노란 눈을 희미하게 뜨고 숨을 몰아쉬고 사지를 움직이는 그 순간 빅터는 자기가 2년간 추구했던 아름다움이 아니라
끔찍한 흉측함과 마주하게 돼요. 숨막히는 공포와 혐오감에 사로잡혀서 그 방에서 그냥 도망쳐버리죠. 네, 도망가 버려요. 아니 근데 피조물이 눈을 뜨자마자 빅터가 도망치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냥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까지 공포를 느끼는 게 이게 그냥 미학적인 실망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좀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그냥 결과물이 흉측해서라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그건 빅터가 자기 야망의 결과물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거든요. 야망의 결과물이요? 네. 그 흉측함은 바로 자기 내면에 있던 추악하고 이기적인 욕망이 물질화된 모습이었던 거죠. 그는 신처럼 생명을 창조하고 싶었지만 창조물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아버지가 될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는 피조물에게서 도망친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하는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친 겁니다. 자신의 욕망이 거울처럼 비친 모습에 공포를 느꼈다는 거군요. 와, 그 무책임한 도피의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렇죠. 고향에 돌아오니까 어린 동생 윌리엄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가족처럼 지내던 하녀 저스틴이 맞아요. 저스틴이 범인으로 몰려서 처형당하죠. 빅터는 진범이 자기가 버리고 온 피조물이라는 걸 알지만 그 사실을 밝히면 자기가 괴물을 만들었다는 끔찍한 비밀을 고백해야 하니까요. 결국 침묵하고 두 사람의 죽음을 그냥 방관하죠. 그 죄책감이 정말 거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단 한 번의 유기가 두 번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그 비밀은 빅터를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감옥이 됩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말 못할 끔찍한 진실을 혼자 짊어져야 하는 또 다른 의미의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빅터의 시선에서 그의 고통과 죄책감만 따라왔어요. 근데 정말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네, 저는 이 이야기의 가장 강력하고 충격적인 부분이 바로 그 괴물이라 불리던 존재가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알프스 빙하 위에서 빅터랑 피조물이 다시 만나는 장면, 거기가 이 소설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네, 심장부. 여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피조물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이건 하나의 거대한 사고 실험 같아요. 어떤 실험이죠? 기억도 이름도 가족도 없이 갓난아기의 지능을 가진 성인의 몸으로 세상에 던져진 존재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이죠. 피조물의 이야기는 정말 눈물겨웠어요. 숲속 오두막에 숨어서 드라시라는 한 가족을 몰래 훔쳐보면서 인간의 언어, 사회, 사랑 같은 감정을 배우잖아요. 네, 그들이 서로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따뜻함을 느끼고 자기도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하죠. 밤에는 몰래 그들을 위해 땔감도 구해다 주고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연히 책 몇 권을 발견하게 되죠. 젊은 베리테르의 슬픔,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존 밀턴의 신라권. 아, 신라건이요? 네, 여기서 피조물의 지적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특히 신라권을 읽으면서 자기 처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창조주에게 사랑받는 아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무 잘못 없이 기쁨으로부터 내쳐진 타락천사, 사탄이기도 하다는 걸요.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무엇이었는가? 이 절규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존재론적 고통을 담은 외침이었군요. 그렇죠. 저는 이 소설에서 드라시 가족을 훔쳐보는 장면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피조물이 처음으로 인간의 따뜻함을 느끼고 희망을 품는 순간이잖아요. 맞아요. 특히 눈이 먼 할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서 다가갔을 때 할아버지가 외모를 보지 않고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죠. 네,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듣는 순간이죠. 근데 그때 집에 돌아온 젊은 가족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경악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쫓아내잖아요.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그걸 보면서 아, 이제 돌이킬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 사건은 피조물에게 이 세상에 자신을 받아줄 곳은 없다는 절망적인 확신을 심어주죠. 모든 선의가 외모라는 장벽 앞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창조주인 빅터를 찾아가서 단 한 가지를 요구하죠. 네, 바로 자신과 같은 존재, 자신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여성 동반자를 만들어달라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는 본래 자비롭고 선했습니다. 비참함이 저를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면 저는 다시 미덕을 갖춘 존재가 될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악은 타고나는가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정면으로 던지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그 요구를 듣고 빅터가 엄청난 갈등에 빠지잖아요. 결국 피조물의 고통에 설득돼서 약속을 하긴 하는데 네, 하죠.
외딴 섬에서 여성 피조물을 거의 다 만들어갈 무렵 끔찍한 상상에 사로잡히죠. 이 둘이 결합해서 악마의 종족을 퍼뜨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네, 인류를 위협할 거라는. 결국 그는 피조물이 창문 너머로 지켜보는 앞에서 완성 직전의 결과물을 갈기갈기 찢어서 파괴해버립니다. 이게 빅터의 두 번째 결정적인 실수였죠.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빅터는 그게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건 인류에 대한 책임감이라기보다는 자기 창조물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과 혐오감의 발로였죠. 아, 피조물에게 유일하게 남았던 희망의 끈을 자기 손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피조물은 정말 인간이 아닌 존재의 절교를 터뜨리면서 사라지고요. 그리고 그가 남긴 한마디, 너의 결혼식 날 밤 내가 찾아가겠다. 이게 그냥 협박이 아니었죠. 아니죠. 빅터가 자신의 유일한 연결고리를 파괴했듯 자신도 빅터의 가장 소중한 연결고리, 즉 그의 신부를 파괴하겠다는 끔찍하고도 필연적인 복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후의 전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폭주하기 시작하죠. 빅터의 가장 친한 친구 클로발이 피조물에게 살해당하고 빅터는 그 누명까지 쓰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식 날. 빅터는 피조물이 자기 자신을 죽이러 올 거라고 생각하고 경계하지만 피조물의 목표는 빅터가 아니었죠. 네, 빅터가 가장 사랑하는 엘리자베스를 살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빅터의 아버지마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고요. 모든 사회적 연결고리를 다 잃어버린 거죠. 가족, 친구, 연인. 이제 빅터에게 남은 건 오직 피조물을 향한 징후와 복수심뿐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빅터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빅터를 죽이는 것이 되고 피조물의 유일한 목적은 빅터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쫓아오게 만드는 게 돼요. 와,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를 파괴하려는 징후로 이어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파트너가 되어서 유럽을 가로질러 북극까지 추격전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시작점이었던 월턴의 배로 돌아옵니다. 네, 처음으로 돌아오죠. 기나긴 고백을 마친 빅터는 결국 월턴에게 피조물을 죽여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바로 그때 빅터의 객실에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나죠. 피조물입니다. 네, 피조물. 이 마지막 장면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피조물은 죽은 자기 창조주를 보면서 슬퍼합니다. 복수를 했는데도요? 네, 복수를 통해 아무런 기쁨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죄악에 더 깊은 절망을 느꼈다고 고백하죠. 그는 월튼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선하고 자비로웠지만 고통과 외로움이 자신을 타락한 천사가 악독한 악마가 되도록 만들었다고요. 결국 이 이야기는 누가 진짜 괴물인가?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그렇죠.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책임을 회피한 창조자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악마가 되어버린 피조물인가? 월트는 이 모든 걸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 된 셈이고요. 맞습니다. 월튼, 빅터, 피조물. 이 세 인물은 모두 각기 다른 형태의 야망, 그러니까 영광, 지식, 소속감을 가졌고 그 야망의 끝에서 지독한 고독과 마주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군요. 네. 빅터와 피조물은 복수의 악순환 속에서 파멸했지만 월트는 빅터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고 자신의 야망을 포기합니다. 선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그는 북극 탐험을 중단하고 배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파멸 직전에 멈춰선 유일한 인물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피조물은 자신의 시신이 또 다른 빅터에게 영감을 주지 않도록 세상의 가장 북쪽 끝에서 스스로 장작더미에 올라 불타 사라지겠다고 말하며 어둠 속으로 떠나가죠. 비극의 순환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끊으려는 마지막 시도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모든 증거는 사라지고 이야기는 끝나지만 청취자 여러분께는 묵직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인공지능부터 유전공학까지 과학적 야망이 새로운 피조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내놓은 존재들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을까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